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같은 걸로 돌봄 공백이 딱 생겼을 때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좀 손을 내미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문서죠. 네,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절차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는데 가족이나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2024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하나로 이제 새로 시작됐고요.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긴급성하고 보충성이에요. 아, 긴급성, 보충성. 네, 그러니까 다른 공적 돌봄, 예를 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이미 받거나 받을 수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 보충성 원칙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맞아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어떤 빈틈, 그걸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혹시 소득 기준 같은 제한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데요. 네, 이 문서에 따르면 긴급돌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심의를 거치면 19세 미만이라도 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아, 예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소득 제한은 없다는 게 좀 특징인데요. 다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비율이 좀 달라져요. 0%부터 100%까지.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동에서 신청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건 뭐랄까 문턱을 낮춘 것 같아서 좋은데요. 근데 결국 본인 부담률로 조정이 되니까 당신의 경제적 상황이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주지 기준도 확실히 알아둬야겠고요. 신청 절차는 어떤가요? 이게 또 위급한 상황일 텐데 복잡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다행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는 거, 그리고 복지로 웹사이트 있잖아요. www.복지로.go.kr 여기서 온라인 신청.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심지어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와, 방문, 온라인에 팩스까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같은 걸 확인하고 또 건강보험료 정보로 소득 수준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서 그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걸로 실제 돌봄 필요도 정도를 확인하고요. 그 후에 이제 서비스 계획 세우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내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자체별로 예상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그리고 아주 즉시 이용 가능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긴급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사실 약간의 행정 절차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네. 긴급이지만 행정 절차와 예산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아,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비스 내용이요? 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기본 돌봄 서비스고요. 이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이런 걸 포함해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 8시간까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하루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돌봄이 생각보다 폭넓네요. 그냥 집안일뿐 아니라 외출할 때 이동 지원까지 포함되니까 와, 진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시간당 가격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네.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혹은 서비스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돌봄 1시간은 25,000원, 3시간이면 55,000원,
방문 목욕은 회당 82,000원 이런 식이에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률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당신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뭐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가산 요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또 좀 돌봄이 어려운, 예를 들어 2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는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그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종 비용이라는 게 기본 단가에다가 당신의 소득 수준, 또 서비스 이용 시간대, 그리고 상황의 난이도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리 예산을 가늠해 볼 때 고려할 점이 꽤 많네요. 그럼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요, 이게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방식은 아니고요. 정부 지원금하고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 바우처. 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라는 걸 발급받아서 결제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 방식이군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딱 정해진 곳이 있나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정을 하고 또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소속의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만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기관들은 뭐 회계 관리라든지 소속 인력들 범죄 경력 조회, 건강 검진, 또 정기 교육 이수 같은 여러 의무 사항들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용자의 배우자나 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같은 직계 가족 있잖아요. 이분들은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상당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등록된 기관과 인력, 그리고 가족 간 서비스 제한 규정까지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네, 그런 장치들이죠. 자, 오늘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문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딱 부닥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죠. 다만 이 사업 안내서에서도 좀 언급하듯이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인프라 상황에 따라서 실제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방신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공적인 긴급 돌봄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또 정착되는 과정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에게 기대했던 그런 비공식적인 돌봄의 역할이나 무게,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뭐 그런 사회적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